좋은 질문을 하는 거는요, 전술이 아니에요. 애티튜드거든요. 좋은 질문을 하려면요, 제가 윤짜이 PD님을 안녕하세요. 무바다의 윤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열입니다. 오늘은 그 재열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분을 모셔왔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알게 되신 분인지 일단은 제가 이 분이 없었으면 상담할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여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라이프쉐어 대화카드를 만든 이 라이프쉐어 대화카드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분들에게 작가로서도 또 사랑받으셨던, 그리고 지금은 명상의 또 하나의 장을 만드는 명상 기획자로서 정말 저는 그냥 1인 다색이다. 최재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쉐어 이너시티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웰니스 프로듀서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웰리스 프로듀서.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도 그 안에서 프로덕트도 만들고 이벤트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도 만들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좋은 아티스트와 좋은 재료들과 융합해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프로듀서의 영역이더라고요. 저의 포지셔닝은 제가 굉장히 앞서 나오는 것보다 좋은 분들, 좋은 컨텐츠를 좀 더 빛나게 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많이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웰니스 컨텐츠 프로듀서가 아닐까 웰니스 컨텐츠 프로듀서 생각하고 있어요. 궁금했던 게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 잘 봐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바닥이라는 컨텐츠를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무슨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를 부르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좀 축축하지 않나 맞아요. 좀 축축하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내가 왜 바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연산이 찌푸려지지? 왜 이렇게 축축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알아차림을 좀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좀 참여해 봤을 때 얻는 게 있겠다. 항상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문은 두렵고 보기 싫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거 알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바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그 원래 이제 웰니스 영역에서 이제 대표님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어떤 거였는지가 궁금합니다. 4학년 2학기 때부터 직업으로 했었던 건 광고 영역이었고요. 오, 광고.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도 하고 A 영역을 할 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반 제작사로 이직을 해서 A&R이라고 음반 제작팀의 브랜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티스트의 앨범 단위를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 리딩하고 브랜드를 매니지먼트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일 하다가 사이드 프로젝트만 한 1년 반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 그때는 사실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말은 몰랐고 네. 버킷리스트를 오. 썼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 일단은 부업의 역사는 저는 이제 30대 초반부터 있었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인생에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던 게 30 초반 때 이제 음반 제작사로 막 이직했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 전에는 대기업 계열사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좋은 직장 가졌다기보다는 네. 바둥바둥 제가 쌓아와서 안 된 스펙에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안정적일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일이 생겨서 나도 나를 심장 뛰게 하는 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음악 일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결정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흑백 인간보다 더 힘든 적색 인간으로 살았거든요. 왜 적색인가요? 적색 인간은 죽기 직전. 투성이? 빨간 불. 경고등. 네. 인생의 경고등이 켜졌어요. 빨간 불인 상태로 절대 파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가 한 1년 정도. 되게 그 결정 후회를 많이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후회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 타이틀이라는 거,
것을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걸 발로 차고 보니까 굉장히 나한테는 큰 거였더라고요. 없어져봐야 알잖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버리고 꿈을 쫓아서 갔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같은 게 많으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있어요. 어떤 이게 괴리감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에서 키워진 말이었더라고요. 나도 막 중소기업 시작해서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도 나름 필드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진짜 필드에 와보니까 나름 대기업에서 큰 광고를 쓰면서 에이스 소리를 들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앨범 한 장 못 팔겠더라고요. 티켓 한 장을 팔고 앨범 한 장을 파는 게 정말 진짜 실력이 필요해요. 적어도 1, 2년은 불러봐야 일을 하는 티라도 낼 수 있는 제가 몰랐던 거 거기서는 짬밥이 중요한 거죠. 그렇네. 그리고 엣지가 중요해요. 내 남과 다른 엣지를 세울 수 있는 저는 빨리 기획해서 빨리 프로모션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었지 무언가의 어떤 깊게 파서 이 아티스트를 굉장히 엣지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능력이에요. 이 산업을 굉장히 몸으로 겪으면서 한 바퀴 돌았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랑 입만 사는 거예요. 그럼 팬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큰 회사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치. 뭔가를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것과 독립서적 한 권, 독립 앨범 한 장을 파는 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후자가 훨씬 더 실력도 많아야 되고 있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 전장에 뛰어들던 사람이 이렇게 화력 지원 없이 어떤 무기도 조금 적게 버짓도 적게 이렇게 뛰어드니까 더 힘들기도 했겠다, 그죠? 그렇죠. 일단 뭐 제한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가장 팩트는 제가 거품이었다는 거죠. 진짜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아이디어 좀 있고 남들이랑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플레이 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면 여기서 진짜 실력이 필요한 거죠. 업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음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직했을 때 느꼈던 거 그냥 나 실수했다 이 감정이 컸어요. 하필 이직하고 한 열흘 뒤에 부모님이 매출로 쓰러지시고 아이고야. 내가 그 기업 다녔으면 나올 수 있는 보장도 많고 하다못해 대출도 잘 되고 그리고 연봉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뒷받침을 할 수 있겠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내팽겨치고 완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직을 하는 동안 부모님이 화가 나서 저랑 연락도 끊었거든요. 넌 이제 살만한데 왜 그런 데가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엄마를 죽이는 거지. 근데 뭐 빚은 계속 불어나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면초가였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막혀 있으니까 난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퀄리티가 없는 회사에 체계도 없고 사람들도 너무 내가 볼 때는 껄렁껄렁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거나 이 구간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버텨내야 돼. 나 여기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그렇게 에너지가 내 안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일이라는 건 빨리 잘 되려면 주변에서도 분들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통해야 돼요. 제가 같이 놀기 싫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저랑 친해지기 싫어했고 소위 철저한 좀 따돌림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30대가 넘었고 아픈 어머님이 이 정도는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생각했지만 장기스도 기스는 기스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상처가 나니까 데미지가 컸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장재열 작가님이 저번에도 했었지만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 좀 명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저도 바닥을 치니까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명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전 같았으면 뭔가 선택이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늘 굉장히 기민하게 대체제를 찾았어요. 바로 백업하려고. 근데 바닥을 치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바닥을 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체제를 찾아서 한 번 더 헛발 디디면 난 죽겠다. 죽으니까 사면초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을 어떻게든 다니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대체제를 찾는다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뚫고 나가겠다. 이걸 쇼부를 봐야 돼. 왜냐면 플랜 B는 나에게 없어. 플랜 B 하기 전에 난 죽을 거니까. 그냥 다른 대체제를 해서 또 망가진다는 거 너무 리스크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꿈이 투룸에 사는 거였거든. 너무 자취할 때부터 원룸에서 10년 살아가지고 30살 기념으로 제가 저한테 투룸을 선물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전 투룸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치. 전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컸어요. 아, 투룸. 나의 세컨룸은 타자기 같은 거 절대 안 치는데 올려놓고 그치.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실은 빨래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타자기 뭐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그 투룸이 있다는 것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배낭여행 하면서 룸쉐어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룸쉐어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가 에어비앤비가 막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라 가지고 굉장히 초창기 호스트로 그 작은 방을 가지고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시작했죠. 당시에는 제 방이 2m 곱하기 2m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누우면 발을 이렇게 하고 자야 돼요. 꽉 차니까. 꽉 차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자는 방이라기보다는 골방 같은 거였죠. 그리고 문을 열면 뭐가 보이냐면 옆집 벽이 보여요. 만져져. 심지어 만져져. 딱 붙어 있으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거기를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여기에 이 방에 외국인 손님이 오면 네가 하루에 10,000원씩 줘라. 고생하니까. 아니 한국 관광에 해를 끼치지 말아라. 왜냐면 너무 어둡고 장판도 엉망이고 제가 이걸 싹 리모델링해서 제가 살겠다라고 하고 싸게 얻어와서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에어비앤비 최저가가 있었어요. 최저가 정책 지금 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15,000원이었나? 20,0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씩 줄 수는 없잖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한 10,000원을 하려고 그랬어. 하룻밤에. 근데 10,000원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 19,000원 최저가에서 500 올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홍대에 아직 벙커베드 문화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당시에 벙커베드가 25,000원이었어요. 홍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2m 곱하기 2m지만 혼자 쓸 수 있는 방인데 2층 침대보다 싼 거야. 그치. 침대 한 칸 주는 것보다 싼 방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최저가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고마운 거야. 방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가격에. 내가 독립된 방을. 그치.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애들은 어차피 버짓 트래블러고 내가 그렇게 적었어요. 한국에 작은 인디 음반 제작사에 다니는 미친 듯 열심히 사는 직장인이다. 네가 우리 집에 온다면, 네가 만약 음악을 좋아한다면 나랑 정말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이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골목에 있었거든요. 네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한국의 골목 정서를 정말 잘 즐길 수 있을 거야. 마케터다. 마케터. 아니야, 마케터가 아니고 그 말밖에 쓸 수가 없어. 누구는 방이 좋다, 난 아침을 준다, 나는 뭐 너네 공항에 픽업 간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팔았고, 근데 아무리 골목에 있고 방이 안 좋아도 그 가격 정책 때문에 왔을 때 너무 고마워한 거야. 자기 여행하면서 독방 처음 쓴대. 약간 짠내 투어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오아시스였겠다. 얘네들이 이제 저를 너무 좋아했던 게 제가 실제로 얘네들을 픽업 가고 뭐 길을 안내할 시간이 없는 거야. 웬만하면 길을 잃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데를 불렀어. 나 이 앞에서 콘서트 하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슈트케이스랑 가방 이렇게 맨 애들이 콘서트 뒤에서 날 기다리는 거야. 그 풍경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관광 컨텐츠인 거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험까지 같이 판 거네. 그렇게 제 삶에로 많이 초대했고, 그리고 당시에 인생이 바닥이었다 보니까 한풀이 할 때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30 초반 되니까 애들이 너무 바빠,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는 별로 선배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오면 덩치 좋은 88 유럽 배낭여행객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왔어? 이러는 거야. 그럼 너 잘 걸렸다. 혹시 맥주 한잔 할래? 완전 땡큐지. 그치. 걔네들 배낭여행 왔는데 맞아요. 로컬이랑 맥주 한잔 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 한풀이를 하면 얘네들도 잘 들어줘요. 여행할 땐 좀 여유가 있잖아, 막. 맞아요. 그래서 참 잘 들어줬고, 그리고 웨스턴 쪽 애들은 되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시아적 문화랑 다르게 분리된 가족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해, 다시 재결혼해, 가족들이 막 흩어졌다 모여졌다, 뭐 혼자 살았다가 이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이야기 해서 얘네들도 동화돼서 자기들도 인생의 어두운 면을 꺼내면 너무 슬퍼. 나보다 더 망가져 있어. 그래서 묘하게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도 엉망진창이구나.
심지어 때로는 내가 난 거 같은데? 우리 어머니 중환자실에 있는데 얘네도 내가 난 거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신세 한탄,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 아킬레스건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매일 밤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하다 보니까 되게 저도 상태도 좋아졌고, 그분들이 리뷰를 저에 대한 찬사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에어비앤비 리뷰가 막 A4 용지 한 절반 정도 편지? 그런 리뷰가 태반이었고, 그 리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인기 호스트상도 받고, 그 당시 당시 런칭하고 한 2, 3년 뒤인가 제가 한국 에어비앤비 그 호스트 대표가 됐죠. 그럼 그 많았던 그 게스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제 인생을 바꿔준 게스트가 루카스라고 독일에서 온 의사 친구였고,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가족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의사였고, 이런 문화가 유럽에는 없었던 거야. 우리는 예전에 가족 문화였잖아요. 마을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어른들이 아프면 다 같이 돌보고 이런 거였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핫한 학문으로 대하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였어요. 루카스도 이렇게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혹은 가족력을 분석해서 약을 처방하고 대화와 심리적 안정을 마을에서 주는 것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커뮤니티 케어에 빠져있는 연구자였고, 서울에 머물 숙소를 보다가 제가 하는 에어비앤비를 보고 이 친구는 약간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더라고요. 리뷰에서 너무 삶을 많이 나눴고 깊은 교감을 주고받았고 좋은 친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친구는 얘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 이 집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2-3번 도전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첫날에 190의 독일 거구인 친구가 나한테 너랑 삶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초면인데. 초면에. 나는 노가리 먹으면서 하는 건데 대낮에 처음 본 사람이랑 내가 신세 한탄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걸 각 잡고 하자 그러니까 좀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다고 거절을 하다가 독일 친구 특유의 그 집요하고 진지함이 있어요. 안 돼, 넌 나랑 해야 돼. 그래서 일단 피지컬 차이가 좀 나니까 조금 압도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낮에 그때 뭐 카모마일 같은 거 한 잔 놔두고 집에 테이블에 앉아서 으로 각 잡고 라이브 쉐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의학 용어였죠. 라이브 쉐어는 제가 좀 쉽게 풀이한 거고, 그 친구는 되게 의학적 용어로 설명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미 그 뇌과학적으로 그 공감이 얼마나 빠르게 치유 효과를 주는지, 정서적 유대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면역력이라든지 뇌 건강 활성화를 주는지 이 친구는 이미 그 데이터가 쫙 있는 상태에서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단어가. 그래서 일단 해봤는데, 일단 뭐든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 뭐든지 소중한 건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이름을 붙이고 그걸 하자라고 하니까 나도 익숙한 건데 굉장히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 친구가 아무래도 그 프로세스를 좀 아니까 좋은 질문과 좋은 룰을 가지고 대화 치료를 이끄니까 굉장히 저도 쉽게 명상적 상태, 교감적 상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시간 한 반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진짜 한 25분? 20분처럼 느껴지게끔 그 몰입도가 깊어서 굉장히 시간 간지 모르고 대화를 했었고, 굉장히 특이한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질문이나 대화 같은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항상 하던 대화라는 거에 이름을 붙인다는 거,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바나나도 예전에는 돈 주고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였는데, 처음에 델몬트가 좋은 바나나를 골라서 상표를 붙여서 그게 상품이 됐대요. 그것처럼 저도 지금 이 질문과 대화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것에 라이프쉐어라는 마크를 붙여서 파는 건데, 그것처럼 저도 처음에 라이프쉐어를 만났을 때 거기에 이름을 붙이니까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게임처럼 느껴지고.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잖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소중해지잖아요, 뭔가가. 되게 구조적인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부부터 해서 감정으로 갔다가 조금 더 지금 내 현재 묶여있는 것들, 거기서 더 들어가서 관계적인 것들, 뭐 가족, 그리고 나의 생각, 그리고 뭐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시점 질문들 이런 것들을 했었고 당시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가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가족은 가족이지 내가 익숙해서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회피할 존재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당시에도 가족 문제로 굉장히 여러 인생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우리 엄마랑 연결되어 있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랑 연결되어 있지를 생각 못 했는데 그냥 그 친구 질문 하나로 나와 이 부모님이라는 관계의 세계관을 굉장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저의 철학, 어려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질문의 힘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걸 내가 꺼내놓고 나니까 사실 내 감정이라는 그 찌꺼기가 굉장히 객관화돼서 보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와 감정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객관화가 되니까 그걸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심지어 상대방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똑같이 꺼냈을 때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깊은 공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깊은 교감적 대화를 나누면 내가 이 사람의 세계로 여행 갈 수 있구나 그런 페이크 트래블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발견이 좀 있었어 가지고 그 묘한 그 여행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사실은 우리가 깊은 교감을 통해서 몰입하는 경험들이 적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마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또 연구하는 사람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가족들끼리의 유대감이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것은 맞으나 막상 또 이제 지나서 보면 그 유럽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 케어 우리가 정서와 교감을 바탕으로 치유되는 게 한국에서 도입이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이나 커뮤니티 안에서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간섭을 해버려요. 깊은 지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너 고쳐야 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하신 몰입할 수 있는 깊은 대화의 핵심이 질문에 있다. 결국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끌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이 나도 루카스 만나볼 수 없나 왜냐면 너무 좋은 경험했다고 하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쉽게 한국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방식들은 코칭 심리학에도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만나보려면 이 코칭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화법들 왜냐면 요즘에는 사실 코칭 굉장히 보편적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와 질문들로 구성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라포의 힘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정도 깊이로 누가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전 타인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 안에도 나를 발견하게 되고 룰이 있고 질문이 좋으니까 대화 자체가 신세 한탄해서 굉장히 질이 높아져요.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던지니까 내 안에 또 답이 있더라고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되게 지혜가 있는 거야. 그렇죠. 질문하실 때 룰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룰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까 장재열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간섭하지 않는 거 서로가 갭을 주는 거죠. 서로 사이에 공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을 할 때 서로 강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루미의 시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쉽게 그 강을 건너서 그 사람의 세계를 막 휘젓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친구를 사랑하니까 이 친구를 존중하니까 그 사람 사이에 강을 놓는 거예요. 이 사람 나랑 다를 수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굉장히 그 갭이 되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되게 존중의 의미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꺼내 놓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자기 걸 꺼내 놓아서 마치 평화의 DMZ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 공간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 간의 어떤 거리감을 인정해 주는 게 대화 테라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도 어떤 의도하지 않고 나의 호기심에 기반해서 상대방에 대한 컴패션의 기반으로 대화를 던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막 좀 더 이 친구를 막 빨리 치료해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분석하고 싶다든지 뭐 유도 신문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호기심에 순수한 호기심에 기반해서 질문을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기술이라고 할까요? 매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상담사 교육할 때나 코치들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갖고 있는 그 오해를 하나를 씻기잖아요. 너 조언해주는 사람 아니야? 너 조언해주는 사람 아니야? 너 해결사 아니야? 근데 처음에 나 상담을 배우고 싶어요. 나 뭐 어떤 그 대화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내가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니까 내가 조언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워낙 유대가 강하니까 친할수록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강을 계속 건너가 버리죠. 그럼 이제 움찔움찔하고 강을 건너지 않는다라는 이 비유적인 행위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조언, 평가, 간섭, 재언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자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 지점을 에어비앤비에서 발견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3시간의 대화에서 그걸 느낀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몰랐고 그냥 빠져들었어요. 그냥 완전히 그 학문을 연구한 학자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엄청 빠져들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그런 게 있을까요? 잘 질문하는 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대화 테라피를 교육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라이프쉐어 대화 모더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자격증을 주고 사람들한테 대화 카드를 통해서 어떻게 메디테이티브 터킹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있고 되게 효과적이에요. 좋은 질문을 하는 거는요, 전술이 아니에요. 애티튜드거든요. 이 애티튜드만 기억하면 질문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윤짜이 PD님께 좋은 질문을 하려면요, 제가 윤짜이 PD님을 좋아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질문을 해야지, 이 사람을 내가 통찰 치료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지점까지 이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구조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최소한 박사급 이상 심리학자가 가능한 거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좋아하면 돼요. 제가 윤자이 PD님을 좋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 너무 반짝반짝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시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너무 대단해 보여요. 이런 걸 하는 거는 뭐 어떤 동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럼 질문 받을 때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을 나를 알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구나. 그럼 일단 에너지 흐름부터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이 답을 하면서 윤짜이 님이 나의 동기나 나의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어요. 대화의 퀄리티도 좋아지죠. 네. 그러면 되게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더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좋아하면 많은 게 끝납니다. 질문과 질문 사이에 호감을 이렇게 넣는 거네요. 칭찬과 질문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좀 다른 것 그런 것도 같아요. 다른가 봐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이 궁금하면 돼. 나 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얘 호감이야. 우리가 3학년 일반 처음 됐을 때 나 쟤랑 친해지고 싶은 애들 있죠. 그럼 걔한테 가서 나 장재열인데 넌 나랑 친해질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정말 미친 매력의 소유자만 가능하고, 대부분은 넌 어디 살아? 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난 쟤가 좋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너 혹시 여기 분식집 거기 알아? 진짜 맛있는데 같이 갈래? 계속 묻지. 난 저 분식집을 좋아하니까 넌 오늘 나랑 갈 거야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건 거죠. 재원님이 말하는 것은. 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태도에서도 나오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할수록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대화 테라피스트 자체가 환대업이라고 생각해요. 테라피스트가 아니라. 한데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잘 환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대단한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티튜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에너지로 이 사람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한대는 이 사람을 저는 이미 좋아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가장 고충했던 게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건 되게 심오하고 구조적인 질문 속에서 친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대,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네요. 너무 신기한 인사이트이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처음이죠. 그게 첫 시작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굉장히 오감이 발달한 육감적인 인류기 때문에 심지어 뭐 장재혁 작가님 더 잘 아시겠지만 내담자들도 이 상담자가 여기 없구나 느껴요. 그리고 막 그 들뜨게끔 이 사람한테 막 예쁘게 보이라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좋아하는 자세가 되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게 생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애티튜드가 가장 좋은 환대예요. 어떻게 하면 은은하게 좋아할까요? 이게 진짜 어렵지 않나요? 그런 게 어렵다면 정성이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몰입하고 있는가는 사실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를 잘 한번 이끌어 보고 싶다. 저 사람이 좋은 시간 보내게끔 나의 정성을 다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깊게 먹으면 사실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내가 말을 좀 오늘 더듬고 뭐 커피를 따르는 게 어설프더라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초보라도 정성을 다하고 있는 애티튜드를 보이면 참가자들은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리고 끝났을 때 대접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심을 느끼는. 스킬이 사실 구력이라고 한다면 구력으로 80%는 만족 줄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감동은 줄 수 없어요. 감동은 정성하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잘 이끌고 싶다라는 그런 진심과 환대에 대한 마음인데 그게 먼저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조금 허둥지둥이 됐어. 말을 더듬었어. 그런다고 상대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루카스와의 그 대화가 너무 좋은 기억으로 끝났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대화 카드라는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창업할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 같고. 일단은 루카스와의 깊은 공감적인 대화를 한 이후로 이게 저한테는 한낱 희망처럼 보였어요. 딴 것보다 대화를 이 정도 수준으로 깊게 하면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계로 내가 여행 갈 수 있구나.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못 가니까 저는 그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라이프쉐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누구랑? 외국인들이랑. 저는 항상 집에 외국인들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노가리 먹으러 갈래? 였다면 지금은 나랑 라이프쉐어 할래? 라고 멘트가 바뀌었죠. 이름이 붙었으니까.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소규모로 삶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젝트를 혼자 2년 동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왜냐면 이건 나만의 놀이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해소가 일어났고 매일 밤마다 해소와 치유가 일어나니까 회사 가서도 되게 소통이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끙끙 앓고 막 딱딱했을 텐데 지금은 오늘 밤에 또 가서 풀면 되는데 그 일 주세요. 제가 할게요. 누가 나 괴롭혀. 다음에 우리 또 친해집시다. 이렇게 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봐라 하면서 애들이 저한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고 회사 일이 잘 됐고 이상하게 내 에너지가 풀리니까 돈 벌 기회들도 많이 생겨서 빚도 많이 갚고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 경험들을 블로그에 썼어요. 근데 그 블로그가 좋은 제안을 받아서 책이 됐죠. 책이 되니까 제가 하던 일이 음반 제작사였고 프로모션 기간에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커리어적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너 책 나왔다며 와서 소개 한번 해. 기회를 주셨구나. 네, 기회가 많이 연결됐고 뭐 라디오도 나가고 팟캐스트도 나가면서 사실은 외국인 여행객들과 한국을 여행했던 저의 일상이 블로그가 되고 책이 됐는데 그 안에 라이프쉐어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독자분들이나 라디오 청취자들이 나 해외에 있을 때 라이프쉐어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한국 와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라는 댓글들이 꽤 달렸어요. 근데 마침 저도 그때 당시에 회사를 프리랜서로 바꾸고
에어비앤비가 너무 잘 되니까 이걸 한번 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국 대표가 돼가지고 막 프랑스 파리에 국가대표로 막 오. 1등석 타고 가서 파티에 참여하고 아, 정말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하고 엄청난 연사들을 만나고 그랬죠. 그래서 어깨에 뽕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겠다. 아 나 이제 돈 버나보다 이렇게 투자자들 막 생기고 근데 막상 이게 부업이고 사이드 프로젝트였을 때는 덤이니까 네. 한 명 한 명 만나는 외국인들이 너무 즐겁고 여행지 같았다면 이거를 각 잡고 제대로 하니까 그냥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얘 10만 원, 얘 100만 원. 왜 100만 원짜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10만 원짜리가 들어왔지? 이러니까 뭐 여행지가 아니라 또 다른 업무? 나에게 짜증처럼 느껴지는 거야 심지어.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사업이 되겠어요? 한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환대가 완전 없어졌죠. 그리고 고급 숙소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받아본 적 없는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제 에티튜드도 깨지니까 투자자들이랑 관계도 당연히 틀어주고 당시엔 배신했다고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일을. 그래서 마침 제게도 외국인과 라이프 쉐어 할 기회가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굴렸죠. 왜냐면 제가 자라온 한국이라는 사회는 나이 듣고 사는 곳 듣고 직업 들으면 소위 이렇게 계산이 탁탁 되는 거죠. 스캔이 다 돼버리니까. 아, 저 사람 제일 모직 다니고 어느 빌라 살고 어디 동네 살고 하면 아 이런 생각하고 이런 수준의 삶을 살겠구나라고 그냥 편견이 딱 씌워지면 사실 머리로 하는 대화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득볼 게 뭘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을까? 나는 저런 사람 재수 없어. 이렇게 방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교감이 일어나지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게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에서 이완이 됐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편견 없이 나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이 라이프쉐어의 어떤 프로젝트의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국 사람이랑 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되게 많았고 계속 낑낑거리다. 근데 제가 너무 라이프쉐어가 고파서 새벽에 글을 올렸어요. 그때는 참 안타깝게도 인스타그램이 없었던 시절이고 그렇죠. 페이스북만 있었고 뭐 지금도 아니지만 전혀 인플루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 뭐 한 300명 이 정도 있었던 페이스북이었는데 그냥 제가 에어비앤비로 좀 유명세를 탔는데 사실 에어비앤비 안에 저는 외국인 게스트들하고 이렇게 라이프 쉐어를 나누는 우리만의 어떤 은닉된 게임이 있었다.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사라져서 너무 고프다. 이런 걸 같이 해볼래요?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대신에 서로 공간감을 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블라인드 하자. 나이, 직업, 사는 곳, 학교, 결혼 유무까지 심지어 다 블라인드 하고 그냥 순수하게 밤새 인생 토론만 하자. 대신 1박 2일 여기서 해야 된다. 왜? 여행 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치. 예. 그리고 치가 조금씩 있네요. 엣지가 있었죠. 제가 했던 경험의 원리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경험을 프로세스 그대로 설계했어요. 그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보려고. 한국 사람이랑 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나고 단톡방 만들지 않는다. 아, 그쵸. 그거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어야 진솔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룻밤 깊게 만나고 평생 보지 맙시다. 마치 비포 선라이즈처럼. 와. 그게 저의 캐치프레이즈였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별로 태동하기 전이었어요. 라이프쉐어 1박 2일 대화 리트릿이 당시에 거의 한국에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리트리시랑 나왔어요. 당시에 거의 제가 처음 썼었는데 그냥 저처럼 되게 편견 없는 질문, 편견 없는 대화 다 쏟아내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의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도 모집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새벽 3시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걸 하는데 한 5명 정도 같이 할 사람? 1박 2일? 새벽 3시인데 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네. 반응 없으면 바로 지우려고 아침에. 그치. 심지어 그때 친했던 여행 작가 2명을 먼저 섭외했어. 아. 걔네들한테 너네들이 좀 신청 좀 해줘라. 전략적으로 너무 부끄러울까봐 아무도 안 달리면. 그 정도로 쫄보였죠. 근데 새벽 3시에 글을 올렸으니 늦잠을 잤겠죠? 그렇죠. 눈 뜨니까 아침 9시 50분 정도 된 거야. 그때 메일룸을 딱 열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냥 그 한 7시간 만에 한 180명이 신청했나? 이야.
친구가 300명인데 친구가 300명. 공유도 막 하고 했나 보다. 공유가 엄청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 그 공유가 터진 거지. 공유 숫자가 엄청 높았어.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와봤자 한 7명, 진짜 꽉꽉 넣어 7명인데 180명 신청했으니 그렇죠. 일단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의 뭐 100몇십 명이 잘린 거죠. 그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빠. 네가 뭔데 날 커트 시키냐. 항의가 몇십 통이 오더라고요. 항의가. 그래서 5명을 데리고 1박 2일 묻지마 인생 토론 캠프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2분은 그냥 현장에 왔어요. 떨어졌는데. 그냥 나 껴줘요 이런 느낌. 그럼 문 열고 나 이미 다 모였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 또 들어와. 그래서 7명이서 밤새도록 대화를 했고 그게 1박 2일 끝나고도 너무 사람들이 라포가 형성돼서 안 가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1박 2일 더 해서 2박 3일 캠프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180명이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뭔데 날 떨어뜨리냐. 그래서 죄송하다고 한 달에 한 번 이거 열 테니까 그때 오셔라. 그래서 매달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6개월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나 포스코 그룹인데 너네 하는 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 우리 직원 복지에 너네들이 좀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아니 에이전시도 아니었고 그냥 그룹 본사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그 옛날에 그만뒀던 광고회사의 동기가 다니고 있었던 거죠. 글로 이직을 해서. 그래서 사내에서 트렌드 리포트 같은 걸 쓰는데 요즘에 이런 애가 있는데 핫해요. 누가 보고를 올렸는데 내 친구가 이제 한 대리쯤 됐겠지? 걔 내 친구예요. 그래서 에이전시 안 끼고 바로 연락이 온 거야. 이야 2년이다 이거. 2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업 교육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뭐 복지가 뭔지 그치. 기업에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 뭔지 일절 모르고 심지어 내가 라이프히어도 뭔지 모르고 뭐 할 때인데 갑자기 그 슈퍼 대기업 그것도 그룹사의 되게 핵심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때도 카드 없이 그냥. 그때도 카드 없이 말로 했어요.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이 카드는 질문이 적혀 있고 그걸 보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없이 뭘로 한 거예요? 몸을 했죠. 그룹 교육 같은 건 수십 명 있으니까 재원님이 호스트가 돼서 한 테이블 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포스코 그룹한테 감사한데 그냥 했어요 진짜 어떻게든. 근데 솔직히 그 리트리트란 문화 자체가 그때 당시에 낯설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각 계열사에 한두 명씩 뽑아서 했던 그룹 캠프였고 그냥 교육이라는 걸 와서 왔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쉬게 하고 대화 나누게 하고 이것만으로 참가자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야. 나왔겠다. 역량 강화 교육 안 하고 충분히 쉬게 하고 감정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어떻게 각각 계열사에 가서 소문을 낸 거야. 이거 좋더라. 너무 잘 쉬고 왔다. 그래서 뭐 다른 계열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기업 교육의 세계가 뭔지 복지가 뭔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라이프쉐어 프로젝트로 마이너스만 봐봤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이 툭 들어오니까 심지어 내고도 안 했어. 나는 감이 없으니까 그냥 저 얼마예요 불렀는데 한 3초간 정적이 있는 거야. 포스코 남자가. 그러더니 좋습니다. 내고 너무 싸서 놀랐던 거야. 너무 적게 불렀구나. 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껌이네 이러면서 사셨던 거지. 너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싸고 좋으니까 전 계열사 소문이 난 거야. 조사를 해봤죠. 왜 날 부르든지 이건 뭔지 고소해보니까 엄청 큰 시장이 있는 거야. 기업 교육이라는. 이제 알고 나니까 좀 후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나 너무 맨몸으로 갔구나. 아무 준비 없어. 이 대화라는 거를 내가 그런 루카스가 하는 수준의 의료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활동으로 가져가려면 어느 정도 정량화된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 이게 상품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정량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먼저 찾았죠. 근데 그런 시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상담실에서 쓰는 낱말이나 그림카드 그쵸. 이런 게 있고 대중화된 도구는 하나도 없고 근데 독일, 영국, 뭐 가까운 싱가포르만 가도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없으면 어떡해. 기업 문의가 오는데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죠. 근데 국내에서 시장이 없으니까
되게 선진화된 그 어떤 복지, 테라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의 제품들을 보고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굉장히 하이엔드 시장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그냥 앨범 만드듯이 너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와디즈라는 곳이 막 생겼어요. 진짜 초창기였죠. 제가 그 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가 초창기 때 만나게 되고 크라우드 펀딩이 초창기 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위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위스키를 먹는데 저희 테이블에 그 와디즈 팀장님이 왔어요. 위스키 그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또 약간 끝날 때 네트워킹 자리였나? 그런 자리였는데 당연히 와디즈가 뭔지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몰랐을 당시였는데 그들도 스타트업이고 아이디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훅업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막 재밌게 놀다가 그 다음날 텐데 연락이 오시더라고. 근데 바로 계약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와. 그 다음날 뭔지도 모르고 바로 계약해버린 거지. 그래서 뭐 직장생활 하다 계약을 해봤나 보니까 무조건 제품이어야 되는 거야. 제품 안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디즈도 이렇게 밀어주고 저는 정성을 다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앨범 만들면서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유통이 밀어주니까 시장에 저희 제품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 있었어요. 그때 만든 제품이 지금 또 팔려요. 근데 질문이 되게 직접적인 느낌이 있어요. 여기쯤에서 한번 라이프쉐어 대화카드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 우리 재원님이 만들고 있는 라이프쉐어 대화카드예요. 근데 이게 보면 짜이님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아마 감정편이죠? 이게 라이프라고 하는 제품이고 네. 제가 작가님 들고 계신 스타터라고 합니다. 스타터. 되게 제일 대화의 처음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색깔이 일단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사랑, 뭐 가치, 뭐 미래, 뭐 나, 그리고 관계 이렇게 주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여러 장씩 한 주제어당 한 10장 정도씩 있는데 이 나 보면은 앞장이 다 나잖아요. 근데 뒤에는 질문이 다 달라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질문들. 근데 어떤 거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질문 있습니다. 나는 나를 좋아하나요? 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딱 때리잖아요. 딱 때려야죠. 네, 그냥 제가 고른 카드 읽어볼게요 하고 이제 동그랗게 앉아있을 때 나는 나를 좋아하나요? 하면 이게 왜 원래 그 가장 베이직한 룰은 그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읽고 나부터 답하고 돌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좋아하나요? 일단 읽은 내가 답을 해야 돼. 나는 나를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죠. 나는 나를 좋아하고 모르겠거든? 근데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문장은 되게 심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초판이 가진 매력이 그거 같아요. 문장이 다 심플한데 훅훅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초판은 굳이 말하면 영국식, 독일식 정서가 많아요. 초창기라서 제가 루카스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여서 되게 직접적이고 맞아요. 구조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좀 거칠어요. 되게 시크하다고 해야 될까? 시크해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다정하고 코어를 부드럽게 건드리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초판은 거칠어요. 근데 진짜 질문이 점점 말랑하고 재밌어지는 게 저는 이 질문은 처음 보거든요. 이 버전은. 신이 나를 만들 때 조금 더 넣은 것과 덜 넣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 이거 우리끼리 해봤으면 좋겠어. 신이 나를 만들 때 조금 더 넣은 것과 조금 덜 넣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명확한 것 같아. 보니까 조금 더 넣은 것은 이 말빨 조금 더 넣은 것 같고 조금 덜 넣은 거 체력. 다들 공감하시죠? 저를 아시니까. 나는 딱 보이는데? 윤짜이님 어때요? 저는 신이 날 만들 때 더 넣은 것은 모르겠고 덜 넣은 것은 외모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지 마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더 넣은 게 있지 않을까? 더 넣은 거요? 재력? 재력도 없어요. 안타깝게 체력. 저도 체력은 조금 있는 것 대원님은? 호기심하고 양심을 좀 더 넣어주신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호기심 할 때요. 그게 이제 바뀌었지. 찾는다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발견이 돼. 덜 넣은 거는요? 덜 넣은 거는 단호함과 체력.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돌보고 또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까지 또 이제 우리 재원님이 삶에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요즘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조금 재원님의 이 여정의 가장 현재 지점으로 와보고 싶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대화 카드를 만든 게. 그쵸? 네, 감사하게도 대화 카드는 계속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의 대화 워크숍도 계속 발전이 됐고, 또 이 대화 카드를 커리어에서 쓰고 싶은 분들도 점점 늘어나서, 뭐 코치분들이나 상담사분들을 위해서 라이센스 과정도 만들어서 교육 사업도 해보게 되고,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좀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 숙제는 좀 못해도 되는 아마추어리즘을 넣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갈증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고, 현대적인 명상들을 한국에도 소개하는 그 이너시티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첫 번째 그 인도, 한국의 네팔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성북구에 정릉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한산 자락의 아름다운 일급수 개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동네예요. 거기에 비어진 지 10년 된 한옥을 심지어 매입을 해가지고 제가 리트리트 센터를 만들었죠. 재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공통점 하나 발견했는데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다 보면 여기서 벗어나서 다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음악 레이블 회사로 옮기고 여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해서 어쨌든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서 내가 루카스를 만나면서 또 하나의 그 변곡점이 생기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운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시작할 때 뭐 시작했어요? 또는 뭐 아까 뭐 있어, 와디즈 시작할 때 펀딩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저기 막 새로 시작하는 데래 저기 뭐 어떤 데인지 몰라 하면은 주저하고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기 어떤 데인지 모르는데 해도 될까? 아니면 뭐 나 와디즈 뭔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저희 펀딩 하려고 하는데 덥석 손잡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 시작점을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은 건 재원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했어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덥석덥석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그 불안들이 분명히 이 모든 변곡점마다 있었을 텐데, 그런 불안들, 뭔가 다른 거 해보고 싶어 하지만은 멈춰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저도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기업 계열사에 있다가 광고 계열사에 있다가 뭐 음반 제작사 간 것도, 음반 제작사에 이제 막 자리 잡을 때쯤 그만둔 것도, 모두 다 10명에 9명은 말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명에 9명보다 무서웠던 거는 제 마음의 보수성?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참 대쪽 같은 사람이 부러워요. 전 너무 두려워하고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갈팡질팡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잡았다 혹은 이성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어떤 큰 결정에 앞서서는 그 논리와 이성으로는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쇼부가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 A 선택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B 선택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반반인 거예요. 두려움 반, 호기심 반, 가능성 반, 단점 반. 그럴 때는 직감에 맡겼어요. 내 몸이 알겠지. 내 직감이 알겠지. 그래서 좀 큰 질문을 던져요. 어떤 도전 앞에 있을 때 어떤 게 더 큰 사랑이 될까? 어떤 게 네 인생을 바라봤을 때 더 큰 빅 러브일까? 좀 그런 큰 질문을 던지고 직감적으로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하면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칭찬받을 결정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만류하는 결정들.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네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들도
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박을 주는 한국 사회에서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저렇게 삶의 궤적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들어서 되게 두려움을 갖고 도망치되 계속 그 두려움에서 호기심을 갖고 살아라가 약간 좀 좋은 메시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내 목소리에서 전하는 것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 필요하고 결국 재원님의 대화에서 느낀 건 정말 인생에서 좋은 질문이 필요하고 결국 그 좋은 질문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령 그게 바닥으로 이렇게 갈지라도 맞습니다. 어쩌면 바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질문일지도 모르죠.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계속 옆으로 새고 또 새로운 길이 생기고 거기서 또 옆으로 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사는 사람들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딘가에서 저처럼 경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나는 A라는 곳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B로 가고 싶어서 기웃기웃을 하시는 분들, 이 경계에 서신 분들한테 옆길로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뭉클해버렸어요. 내 친구 저렇게 멋있었구나.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자이 장재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